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2심 재판부도 정경심 씨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 1심의 판단과 같았고 오히려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유죄 혐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대권 주자들은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며 2심 사법부 판결을 부인하는 듯한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정경심 씨에 대한 2심 판결과 그에 대한 반응 논란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오늘은 경향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경심 2심도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유죄, 징역 4년. 재판부는 딸 7대 입시 스펙 모두 허위. 이게 말이 7대 입시 스펙 허위죠? 보면은 7개의 정말 내로라 할 화려한 대입 스펙들이 모두 다 허위였다라는 겁니다. 그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단국대 의대 논문 1저자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 서울대 인턴 확인서 허위, 공주대 논문 초록 3저자 허위, 등 부산 호텔 인턴십 등. 조 전 장관이 밝혔던 평범한 가재, 개구리, 붕어, 일반 서민들은 감히 상상하기도 쉽지 않을 하나하나 대단한 이 스펙들이 모두 다 허위였다. 2심 판결도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조 전 장관의 입장은 뭘까요? 잠시 후에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려, 부산대 모두 후속 조처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딸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 그리고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려대는 대법원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최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자연스럽게 부산대 의전원의 자격 또한 상실되고 부산대에서도 결정이 된다면 의사 면허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잠시 후 전문가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국립외교원장의 발언 논란 수일째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군 1만 명 감축해도 된다, 해야 한다라는 보고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은 이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인데 작년 8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1만 명 감축해도 된다라는 식의 보고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안 그래도 북한 김여정의 하명대로 우리 정부가 움직이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 가운데 미군 감축 발언 논란의 후폭풍은 클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즉각 임명 철회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준석 갈등 불씨 투스톤 국민의힘 전체로 번진다. 경향신문에서 이준석 당대표 리스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 행사 불참 갈등 뒤 이준석 대표가 후보 곁에 하이에나가 있다라며 당의 중진을 하이에나에 비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진석 의원은 참 딱하다라고 비판을 했고 안 그래도 경준위회 일정 방식 토론회를 두고 대권 주자들과 이 대표 간의 갈등까지 보이고 있어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 한 이 대표의 발언 영상도 논란입니다. 뒤늦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라고 한 발언이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그 발언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의 전재수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노은지 정치부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2심)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씨 부부가 허위로 작성한 조민 씨 등의 7가지 입시 스펙이 모두 다 허위라고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주요 대권 주자들은 이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듯한 입장들을 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판결을 2심 재판부는 선고했는지 바로 살펴보시죠. 2심 재판부 죄질이 매우 안 좋다. 1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죄질이 안 좋다는 거죠.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모두 유죄. 재판부가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입시 제도는 공정할 것이라는 일반 국민들의 믿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와 상관없이 입시 제도만큼은 공정할 것이다 라는 우리 사회의 이 믿음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정경심 씨,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심각하게 훼손했다. 재판부의 질타가 굉장히 여운이 남습니다. 사모펀드 비리, 업무상 횡령은 무죄, 출자 약정 금액 거짓 보고는 무죄. 하지만 차명 계좌 개설 유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거래했다는 것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증거 조작, 자산관리사 관련 증거 인멸 교사가 이번에 유죄로 1심과 달리 추가 인정됐습니다. 정 교수 동생 관련 자료 삭제 지시도 유죄, 펀드 운용 보고서 위조 지시는 무죄. 2심 징역도 4년,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경심 씨 변호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확증 편향적인 그리고 선입견으로 가득한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판결 자체는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그 입시 제도 하에서의 그 스펙 쌓기라고 하는 것들을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그 시각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에 답답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해석에 의해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상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가 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증거 인멸 행위와 관련해서 무죄가 유죄로 2심에서 추가 인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재판부가 7대 스펙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이게 허위다라고 인정했잖아요.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재판부의 질타, 이게 좀 여운에 좀 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입시제도 너 맞아, 너는 좀 공정해라 입시제도야, 이런 어떤 믿음, 근간을 흔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 정 교수의 공소 사실 중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아마 입시 비리 의혹인 것 같습니다. 1심에 이어서 2심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합니다. 이 정 교수 측 입장에서는 과거에 각종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고 입시를 진행해온 사안을 현재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불만을 명시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과거와 입시제도 자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통상 입시를 할 때 정성적 요소, 이른바 시험 성적으로만 입시 당락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정성적 요소 외에도 정량적 요소, 과외 활동이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각종 인턴 확인서의 사실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인턴 확인서 내용 등을 일부 과장할 수 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부 인턴 확인서의 경우에는 위조가 인정됐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어떤 행동이든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감히 위조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각종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란 칼을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가족을 대상으로 여러모로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심,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면 나름 상당한 근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 측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직도. 사실상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검찰의 수사 행태와는 별개로 본인의 일정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태도도 성숙한 민주시민의 행동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를 피고인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권리 행사에는 책임이 따르겠죠. 그로 인해서 형이 가중되는 상황은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밝혔듯이 2심 재판부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돈이 있건
적건, 돈이 많건 적건, 직업이 전문직이건 아니건, 부자 동네에 살건 아니건, 우리 아이들만큼은 공평하게 실력에 따라서 정말로 엄격하게 입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라는 우리 모두의 이 믿음. 적어도 다른 질서들은 다 흔들려도 우리 아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어른들이 최소한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그 사회의 상식, 이 모든 기준과 도덕선을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가 무너뜨렸다라고 재판부는 소위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만들어준 화려한 스펙, 어떤 것들이 1심과 마찬가지로 허위로 인정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다시 보더라도 대단한 스펙입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교수, 어머니가 유명한 교수, 그리고 아버지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까지 할 인물이라면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관행이니까 괜찮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관행이 있었나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스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허위, 2심 재판부도 조국 전 장관이 위조에 가담했다라고 인정한 대목이 바로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입니다. 1, 2심 모두의 의견이 같았어요. 두 번째,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허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허위, 키스트,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 부산의 A호텔 인턴 확인서도 허위인데 2심 재판부 역시 이 부산 A호텔 인턴 확인서를 조국 전 장관이 만드는데, 가짜로 발급하는데 기여했다라고 아버지 책임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 이렇게 질타했어요. 만약 정경심 씨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어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 재판부의 일침이 이어지는데, 당신들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다른 학생들이 실력으로 합격했을 것이다. 그 학생의 인생의 기회를 박탈시킨 것이다. 라는 재판부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이 재판부의 질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화려한 스펙이 모두 허위였다. 저는 재판부가 지금 통렬한 얘기로 판결문을 작성을 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우리들 국민들 감정은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학부모 모두 다 제일 먼저 꼽으라면 우리 아이 잘 되는 거 이런 걸걸요. 지금 부동산 문제 이런 거 다 복잡하지만 다 우리 아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군,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좋은 학원에서 좀 더 공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려고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열심히 뒷바라해준 학부모들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 찬란한 인턴 증명서들이 다 가짜였어요. 이걸 어디다 얘기를 할 거예요? 다 가짜라고 얘기하면서 앞서 우리가 봤지만은 정경심 씨 변호인 저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전 입시 제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있었던 스펙 쌓기를 이렇게 하면 되느냐? 저는 그 인식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우리 국민들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냥 저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해서 고려대학교 갔고 저렇게 해서 부산대 의전원 갔고 저렇게 해서 지금도 환자를 보는 의사로 있다. 우리 학부모들 다 바라는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됐다. 저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그냥 10년 전 입시 제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재판부가 통렬하게 썼습니다만 저는 저거보다 더 가슴이 무너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판결문을 제대로,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감정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가 된 사람들 모두 다 어제 저 재판 결과를 보면서 매우 허탈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고요. 조 전 장관은 과거 기자들에게 나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무관심한 아빠였다라고
말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불현듯 조 전 장관의 그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왜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그 1학기 장학금을 받았을 때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제가 이런 아이나 집안 문제 이런 문제에 별로 소홀히 하는 남편이고 아빠였다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제 일에 바빠서 장학금이나 이런 문제를 잘 알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일에 바빠서 교육에 무관심한 아빠였다라고 말하던 조 전 장관.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 구체적인 인턴 스펙 중에 적어도 두 가지는 그 무관심했다는 아빠가 관여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정경심 재판부 판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조국이 허위 발급했다. 부산 A호텔 인턴 확인서 조국이 위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단지 인맥을 이용해서 딸의 경력을 쌓은 것뿐 아니라 조 전 장관이 직접 활동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 명의인 날인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정경심치 재판이지만 조 전 장관을 향해서 재판부가 일침을 가합니다. 노은지 기자, 교육에 무관심한 아빠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도 본인이 직접 발급해주고 부산 A호텔 인턴 확인서도 위조하는 데 관여했으면은 이거를 교육에 무관심한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 발언이 나왔던 거는 인사청문회, 이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발언인데, 저 이후에 사실 저 발언을 뒤집을 만한 것들이 재판 결과에서 좀 많이 드러났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무관심한 아빠였다는 걸 좀 뒤집을 만한 것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 법대 그 인턴 증명서라든지 부산 호텔 같은 경우에는 두 건 모두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그 근거가 된 것들이 좀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뭐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그 인턴 확인서 작성일 그리고 인쇄일 같은 기록들이 로그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관여했을 거라고 본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고. 그게 구체적인 증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가 사실상 이렇게 뭔가 직접적인 근거가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2심 재판부도 사실상 이걸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저 발언이 사실상 좀 무색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논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말이 당장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실제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조 전 장관이 그 한인섭 당시 인권법 센터장이잖아요. 동의 없이 뭔가 서류를 작성한 그런 정황들은 드러났지만, 지금 조 전 장관 부부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뭐 서류가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우리 딸은 실제로 인턴십에 참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 뭐 앞으로도 계속 그 상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대법원까지 가져가서도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주장일 뿐 법원에선 증거로서 다투는데요. 1심도 2심도 모두 다 조 전 장관이 이 두 가지의 위조에 관여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와 관련해서 과거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저 발언 그런 거짓말인 거죠? 2심 재판부에 따르면?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발언인 것이 사실과 다른 발언이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 교수 사건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도 재판을 받고 있죠. 이 정 교수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 중 조 전 장관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살펴본 서울대 인턴 확인서나 부산 A호텔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 또는 허위 작성했다고 판시한 부분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에서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시에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동일 사안을 두고 재판부가 달리 판단하는 경우도 드물고, 더더군다나 항소심이 이와 같은 판단을 했다면 1심 재판부가 그에 반대되는 판단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 둘째는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처와 공모의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셋째는 코링크피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10억 원에 대해서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판시받은 부분은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가 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10억 원을 대여금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이 대여금이라는 신고 자체가 허위 신고라고 보고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이 할 수 있으면 입증해 보라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재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조 전 장관도 연관된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상당히 높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자라는 박성배 변호사의 전망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계속해서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민 고교 동창이 여학생은 조민이다, SNS를 게재하고 인턴십이 맞다 아니다, 뭐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저걸 두고 윤석열의 검찰의 수사가 모두 다 날조다라고까지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데 세미나의 동영상 여성이 조민인지 여부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저 논란은 가치가 없다. 재판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박 변호사님?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 이상 동영상 속의 여성이 조민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 인턴 확인서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그 센터장으로부터 일정한 과제를 부여받고 상당 기간, 상당 양의 인턴 활동이 이어져야 하겠죠.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제를 부여받는다든지 인턴 활동을 상당 기간, 상당량 지속됐다는 증거가 없다면 인턴 확인서 자체가 단순히 과장을 넘어서 허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해서 인턴 확인서가 진실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상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서 동영상 속 여성이 실제 조민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더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민 씨의 친구 장 씨가 일정 부분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번복한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일종의 관심사였는데 굳이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인턴 확인서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제 부여나 상당 기간, 상당량의 인턴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허위다. 영상 속의 여성에 대해서 조민 씨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고 보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SNS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의 입장 살펴보시죠. 가족으로 고통스럽다,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라고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뭐 피의자와 피의자의 가족이 본인 방어하고 본인의 주장을 하는 건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처럼 모든 피의자들의 권리이기도 한데 대한민국의 민정수석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 아마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까지 조 전 장관의 편을 들었는데 1심도 2심도 모두 다 특히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라는 부분에서 유죄를 선고했으면 뭔가 본인이 달라져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삼권 분립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 측면에서 1심에 이어서 2심도 이제 똑같은 판단이 나왔다면 일단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자체가 이제 3심의 원리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의 한 번의 판단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이 한 번에 대법원의 이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의 이제 여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가면 사실상 3심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연속선상에서 뭐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떻든
저희가 4월 7일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했고, 법원의 판단은 일단은 존중돼야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은지 기자, 조 전 장관의 2심 판단, 판결, 결과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구체적인 또 다른 주장은 뭡니까?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뭔가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재판부가 한 것은 뭔가 좀 이제 증거 수집에 있어서 좀 위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 그걸 인정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퉈보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박성배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본인 부인의 그 정경심 교수의 그 선거 결과가 본인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때문에 좀 고통스럽다, 이런 당연히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뭐 미안함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만 앞부분에 좀 길게 쓴 것들을 보면 앞으로 다퉈볼 요지가 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좀 무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재판에도 좀 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죄가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된 혐의도 있습니다. 정경심 2심에서 유죄로 추가 인정된 부분, 자산관리인을 시켜서 동양대 사무실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했다는 지시, 증거 은닉 교사 혐의, 1심 무죄, 2심 유죄로 바뀌었죠. 재판부, 자산관리인 스스로 증거 은닉 의사로 공범 정 교수를 위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증거 은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요게 자산관리인의 요 종전에 재판도 있었잖아요, 박성현 변호사님. 네네. 거기가 이미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네. 2심 재판부 판단에도 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 대목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조 전 장관의 자택의 하드디스크도 이 자산관리인이 교체를 해줘요.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도 그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자산관리인과 마주칩니다. 같이 식사도 했다라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정경심 씨가 증거 은닉 교사 혐의 유죄를 판단받았으면 부부인 조 전 장관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 전 장관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고 기소됐죠? 공모 여부에 대해서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처가 증거은닉 교사로 처벌된다면 같은 공간에 실제하던 조 전 장관도 같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예컨대 유죄가 인정 안 되려면 이 양반이 하드디스크 교체하는지도 몰랐고 설사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거를 봤다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지 나는 전혀 몰랐다. 그냥 식사만 했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처와 남편의 행위가 전혀 다르지 않는 이상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취지로 진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검찰 수사 결과 수고하세요 라는 식의 조 전 장관의 코멘트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오. 다만 정 교수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변수가 있다. 그 이유가 증거인멸이든 증거은닉이든 증거인멸죄는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증거를 직접 인멸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당사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지 말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넘어서서 남을 시켜서 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는 단순히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선 남용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예.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정 교수가 직접 실행을 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이 증거은닉 행위를 직접 실행했다면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어권의 연장선상으로서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에 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정 교수는 직접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즉, 자산관리인에게 교사만 해두고 정 교수는 직접 실행하지 않았고 정 교수가 일정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거은닉의 직접 실행 행위의 사전 단계, 준비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입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사실관계 판단이고 법리적인 판단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걸 왜 시켜요? 자기가 인멸했으면 처벌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시켜요? 아마 직접 실행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드러남으로써 수사가 확대될 상황을 우려하지 않았을까 싶은 추측이 드는데 단견이었죠, 그거.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남을 시킨다면 오히려 증거인멸죄 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흥미롭네요. 인지하지 못했을 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물론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고 단정할 수 절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이 정경심 씨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왜 자꾸 그거 남 탓을 하냐는 겁니다. 1심,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2심 재판부도요. 피고인은 수사 재판 과정 내내 당시 입시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선의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줬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거는 박정환 전 대변인 네.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보세요.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써줬을 누군가가 존재하잖아요. 수많은 스펙 과정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선의로 아마도 그 가짜 스펙을 써줬을 거다.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왜 그 사람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건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이걸 질타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만은 지금 뭐 정경심 씨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가 안 됐고 대신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는 거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 과정에 있었던 많은 SNS 활동을 보셨을 거예요. 사실관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본인이 얘기했던 게 거짓임이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늘 조 전 장관은 아니라고 하고 이거는 뭐 재판부 혹은 검찰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왔던 것들을 저는 지금 이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저런 식으로 꼬집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관계에 의한 법률적인 문제, 범죄 행위 이전에 태도 자체가 본인이 갖고 있는 태도와 인식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인턴 유전서, 인턴 증명서의 위조, 이 가짜 인턴 증명서는 다 입시제도 탓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확인서도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써줬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 자체가 저는 재판부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우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지시를 해놓고 조용한 곳에서 차분히 살펴볼 의도라고 강변하면서 범의를 극구 부인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는 교사를 해놓고도 이거를 이 재판 과정에서도 늘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항변하고 나는 죄가 없음을 극구 부인해 왔던 게 저는 재판 과정에 오히려 양형을 정하는데 재판부에 더 나쁜 소재로 그다음에 판단의 근거로 채택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점들이 저는 오히려 범죄 사실 자체는 놔두더라도 이 인식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공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들은 1심 재판 결과 때에도 2심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거듭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2심 판결 역시 상당수 증거에 의한 1심과 동일한 판단에 대한 패널 개인들의 견해를 보도해드리면서 3심, 최종심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조 전 장관, 정경심 씨의 혐의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의 반박과 주장에 대해서 반론권 차원에서 보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조 전 장관, 정경심 씨의 반박과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은 그렇다면 이 허위 스펙으로 진행된 입시 과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 관련된 질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조민 입시 비리 유죄, 고졸의 갈림길. 부산대 18일 최종 결정하겠다 밝혔죠.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당시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키스트 인턴십 확인서가 제출됐고 법원은 위조를 판단했죠. 부산대 의전원 공고문,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한다. 부산대 학치, 법원 판결 이후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18일에 부산대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산대 입학공정위, 그동안 조사 내용과 이번 항소심 판결문을 토대로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낼 방침이다라고 밝혔고요. 의전원 입학 취소 땐 의사 자격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도 곧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0년 입시 당시 당국대 의대 논문, 공주대 논문 초록이 제출됐고 법원은 허위 위조로 판단됐죠.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졸이 되는 겁니다. 조민 씨의 과거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려대와 부산대의 입장 발표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인데 이 판결에 대한 여권 대선 주자들의 반응이 논란입니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의 반응은 공통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라는 식의 반응입니다. 이낙연, 추미애 이 두 분은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돼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라는 식의 논평을 냈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2심 법원의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서 한번 보죠. 무죄로 추가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심 씨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혐의 중에 장내 매수는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장외 매수 부분은 무죄로 2심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모펀드 거래를 했다라는 거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된 거죠. 재판부는 이득 유무나 크기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했다, 투자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초래,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에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라고 모두 무죄다,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 애초에 혐의 단정됐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다. 별건 수사로 드자비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역시 사실과 다른 입장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재수님, 이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냈고 인간적인 관계상 안타까움을 갖는 것까지 뭐 비판의 대상, 논평의 대상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적어도 사실관계는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나오면 저도 사실은 이제 잘 아는 사이라 이게 상당히 좀 난처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는 감정은 뭐 충분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발언이 이제 민주당 소속의 또 국회의원이고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제 입장과 처지라는 게 난처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을 부정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더 큰 문제를 초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추미애 후보라든지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마음 아파하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마냥 무시는 할 수는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온 경선 과정상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실 때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이제 내정이 됐을 때 이 수사의 출발점은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였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수사를 많이 했고, 내가 사모펀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더라라는 이제 어디선가 이 발언 이제 회자가 됐는데, 이것으로부터 이제 수사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100명이 넘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리고 7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 입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건 수사와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경선 과정에 있는 이제 특수한 상황, 또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예, 자 노은지 기자, 이낙연 후보가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7대 허위 스펙,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바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돼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
그리고 차명으로 거래했다라는 것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거에 관련된 이낙연 후보의 논평은 없었습니까? 네, 따로 그 부분 이제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오로지 일부 이제 무죄로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낙연 추미애 후보는 이런 논리인 겁니다.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가 처음에 검찰 수사를 시작하는 명분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수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다면 검찰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거고요. 아무래도 입시 비리 같은 경우는 뭔가 재판부가 상세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다 유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논평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고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재직할 당시에 벌어진 수사였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을 비롯해서 뭐 이제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수사를 주도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일부 그 무죄라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서 박성문 변호사님 네네. 이렇게 볼게요. 쉽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했다. 네. 1심, 2심 모두 인정한 거죠. 장내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그대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다만 장외 매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2심이 무죄로 그 결론을 뒤바꾸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모 씨로부터 주식 10만 주를 매수한 혐의를 가리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공개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매도인은 모르는데 매수인이 아는 상태에서 상당히 싼 값의 주식을 매수해버리게 되면 이는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죠. 그럼 안 되죠. 다 그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 모르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전제로 1심은 이 거래가 호재성 정보를 모르던 우 씨로부터 정 교수가 매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2심은 더 심리를 해보니 이 10만 주의 매도인은 우 씨가 아니더라. 코링크 P가 실질적인 매도인이고 코링크 P는 자체적으로 이미 미공개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매수한 정 교수나 매도한 코링크 P나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그 결론이 뒤바뀐 것이지. 어쨌든 미공개 정보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장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죄로 된 것이지 장내 주식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거래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는 셈입니다. 그 미공개 정보를 조범동 씨가 제공했다라고 2심은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범동 씨는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이고 조카잖아요. 코링크 P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그러면 그 미공개 정보는 오롯이 조범동 씨에 의해서 정경심 씨가 준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조범동 씨한테는 누가 정보를 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장내 매수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결국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토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했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남편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민정수석은 공직자로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죠. 공직자윤리법인데 조국 전 장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 맞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정경심 씨의 투자 과정 중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는 혐의가 지금 유죄가 2심에서 인정됐다면 부부의 경제권, 부부의 사정은 사실은 공동 경제 운명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혐의에도 영향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 중에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어느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적어도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돈의 보유 내역이나 거래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적어도 공직자윤리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건데 금융실명법 위반이잖아요. 자, 그럼 왜 차명으로 했을까? 혹시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남편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 안 됐습니까?
남편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차명 거래를 했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조 전 장관의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이에 대해서 나의 민정수석 재직과 무관하게 처가 알아서 재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조 전 장관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남편이 민정수석으로서 재산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차명 거래를 하였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했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발끈했다고 합니다. 사모펀드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 판결 났는데 모두 무죄 판결 났다고 허위사실 말했다. 이것은 허위사실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발끈했다는 대목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이낙연 추미애 두 분만 아니라 여권 대서주자들도 일단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낙연 후보는 끼워 맞추기 판결, 괴로운 시간 견디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 추미애 후보, 하루 종일 먹먹하고 비통하다. 특수통 검사들의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에 희생양이 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 1심 형량 그대로 유지한 건 너무 가혹한 결정. 조 전 장관과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재명 후보, 검찰의 마녀 사냥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자, 일단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정경심 재판부를 비판하는 논평들이 나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판사복이 있어야 한다. 정청래 86억 뇌물 공여자는 가석방되고 정경심 교수는 실형 4년. 김남국 의원은 잠이 오지 않는다. 힘내세요. 최민희 전 의원은 AI 판사 도입을 기대한다라는 정경심 재판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었고요. 조국 백서의 저자 김민웅 교수도 이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김민웅의 기도, 조국 백서 공저자. 무죄 기원 기도문을 선고 공판 전에 게시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거짓뿐인 자들이 번개를 맞은 듯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정경심 향한 주홍 글씨가 눈처럼 녹아내리길. 오늘 판결이 희망을 걸어도 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무죄 기원 기도문을 게시했는데 진중권 교수가 이를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비꼬는 대목도 있습니다. 박정호 전 대변인. 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만약에 3심 대법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여당의 대권 주자들의 입장도 바뀌겠죠?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일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반쪽으로 나뉘어서 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조국을 이제는 좀 놔줘야 대한민국 조국을 살릴 수 있다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권 관계자들한테. 앞서 쭉 이렇게 여권 관계자들 반응을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권력형 비리가 없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는 없었는데 이 극악한 검찰이 탈탈털이식 이 수사를 하는 바람에 저런 게 별건으로 걸려서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다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논리인데 우리 판결 2심 판결 봤습니다마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차명 거래했고 미공개 정보 이용했잖아요. 그리고 앞서 봤지만은 조국 전 장관 아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슴에 뻥 하고 구멍이 뚫렸고 그 아이가 대학교 가고 부산대 의전원 가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누군지는 모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희생을 당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지금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한명숙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에 이어서 또다시 무언가의 정진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차곡차곡 뭔가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는 진실을, 사실을 좀 인정을 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여권에서 비판하고 있는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한 사설을 썼는데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 관행을 통해서 먼지털이식 그리고 전방위적인 수사 관행으로 사실상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듯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 근절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의 기소 사실 중에 이번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인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대한민국 검찰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라는 한겨레 신문 사설에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한겨레 신문의 사설조차 중요한 우선순위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목에서 한겨레 신문 사설도 질타하고 있다는 내용을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소개를 하면서 이 정경심 씨 재판과 관련된 보도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돌직구쇼 핫쌈 지금 공개합니다. 김어준 씨, 그리고 이분이 누구일까요? 두 번째 분. 자,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세 번째, 윤미향 의원. 핫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와 인터뷰를 하면서 무리하고 무례한 인터뷰를 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두절미 들어보시죠. 제가 경기 전체를 보지는 못했고요. 네? 메달 따시는 건 봤습니다. 수영, 펜싱, 승마, 사격, 육상 5가지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들을 따로따로 만약에 국내 대회에 나간다면 국내 대회에서 예선 통과는 됩니까? 이제 또 좀 애매한 게 네. 이제 고등학생 이상은 되는 것 같고 또 이게 어느 정도 그 실력 반응이 잘 안 돼서 그 종목의 전문 선수 고등학생 이상은 돼요? 네, 사격과 육상을 같이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못 보고 지난 올림픽에서 중계에서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뛰다가 사격하고 또 뛰고 또 사격하고 또 뛰고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중학교 그 운동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파일에 들어가서 뭘 집어가지고 뭘 쏘고 또 뛰어가고. 노은지 기자, 근대 5종 경기의 동메달리스트 우리 전웅태 선수와 인터뷰하는 거였는데 이제 농담식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근대 5종 경기를 폄하하는 듯한 인터뷰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근대 5종이라는 종목이 생긴 게 뭐 이제 도쿄올림픽 30년대에 생겨서 그 종목이 생긴 이래로 처음 메달을 딴 거거든요. 사실 저도 기대 안 하고 보다가 전웅태라는 선수가 메달을 따는 걸 보고 상당히 놀라고 대단한 그 이후에, 성과인데.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종목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전 사실은 저런 5가지를 소화를 한다는 게 참 대단해 보였는데 저기에 대한 전혀 이해를 하지 않고 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어준 진행자 같은 경우에 원래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약간 유머러스하게 뭔가 재치 있게 얘기를 끌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만 저건 좀 선을 넘다 보니까 오히려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메달리스트를 저렇게 힘들게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까지 할 정도면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저런 식의 각각 떼어놓고 보면 너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너무 이상해 보이더라 중학교 운동회랑 비교하기도 하고 이런 발언은 좀 도를 넘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전재수 의원님 중학교 운동회 갔다라고 하고 하나하나 하면 고등학교 선수 실력은 되냐라고 동메달리스트에게 실력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듯한 질문도 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김어준 씨가 동메달을 딴 더더구나 이게 57년 만에 메달을 처음 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뭐 근대 5종 경기를 폄하하려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김어준 씨 라디오를 들어보면 뭐 이게 되게 편하고 또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제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좀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봅니다. 근대 5종은 사실은 올림픽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죠. 그렇죠. 이게 한 종목 한 종목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수준이냐 고등학교 수준이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수영, 펜싱, 승마, 사격, 육상까지 말하자면 어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요 5개 종목 전체가 하나의 종목으로 구성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개별 종목을 가지고서 이제 논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근대 5종 경기를 논할 때 별 의미가 없는 이제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57년 만에 올림픽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근대 5종 경기에서 첫 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 대상자로 이제 모셨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이야기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폄하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전에도 이제 웃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인터뷰 대상자도 같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 좀 이제 청취자들의 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진행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누리꾼들은 무례하다라는 비판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원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근대 오중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선수 앞에서 무례했다. 메달 위해서 수년간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할 소리냐. 어느 중학교에 사격을 하냐. 아 그렇군요. 중학교 운동회에서 사격을 하진 않죠. 운동회 등 단어들이 상대방의 노력을 얕잡아보는 느낌이라 불쾌했다. 듣는 분들은 이렇게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저런 인식을 갖고 방송을 하시는 김보준 씨를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대충 그 판단이나 뭐 매번 저렇게 무례한 얘기들 나오는 방송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은 어느 정도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방송을 하는 거를 언제까지 봐줘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정말 열심히 뛰었던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국민들한테 주었던 그 감동과 통쾌함, 시원함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동네 운동회 하듯이 했다라고 폄훼하고 근데 오종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인터뷰를 진행한 김어준 씨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정환 대변인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핫삼은 앞서 제가 문제를 냈던 인물입니다. 바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입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왜 오늘 핫삼에 선정이 됐을까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문체부 전 국장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합니다.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과거 SNS를 통해서 탈원전과 북한 인권 등 문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0월 2일 파면됐습니다. 이유는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 국장이었는데 정부를 비판했다 사건 이후에 이 같은 이유로 파면이 됐고 지난해 3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 반 끝에 승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국고횡령이나 징역형 정도 받아야 파면감인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처분이었다. 힘없는 공무원이 대통령 잘하라고 SNS에서 모기 소리만 하기에 독려한 건데 사필 규정이 됐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 한민호 전 국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자 듣도 보도 못한 소주성이라는 망국적인 경제정책, 원자력 발전 폐기, 반일 선동과 한미일 동맹 파기를 추진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결국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00만 공무원 중에 제가 유일하게 문재인의 폭정과 무능을 비판하다가 파면당한 것입니다. 자, 승소를 했다라는 건데 노은지 기자,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파면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라는 이유로 파면된 건 맞습니까? 일단은 그 인사혁신처의 그 중앙징계위원회 파면 사교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는 뭐 품위 유지 위반을 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뭐 개전의 정이 없다. 뭔가 이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글을 올릴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파면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올린 글들을 보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와는 조금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탈원전과 관련된 비판글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한창 이제 2019년 여름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뭐 반일 운동을 하자 여권에서 이런 뭐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뭐 조국 전 장관이 죽창가를 뭐 SNS에 올려가지고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걸 비판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친이라는 게 오히려 애국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뭐 빗대서 이런 식의 어떤 반일 운동은 옳지 않다라는 걸 지적하는 글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일단은 파면 처분을 받았고 근데 이분이 좀 그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역사학과를 졸업을 해서 역사 교사로 8년 동안 일을 하다가 행정고시에 합격을 한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뭔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남는 그런 과정들인데 지금 정권이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SNS에 글을 올린 건데 이런 것들이 좀 SNS에 올리고 뭐 또 고위 공무원이다 보니까 좀 화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화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문제가 돼서 파면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승소 결과에 대한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전재수 의원님. 글을 보면 뭐 조 전 장관과 여권의 반일, 뭐 극일 캠페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뭐 동맹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탈원전에 관련된 뭐 비판의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직자의 언행으로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비판했다라고 파면시킬 정도의 일인가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저게 파면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은 일단 좀 뒤로 빼놓고, 제가 이제 그 한국장님 이제 그동안 이제 쭉 그 이야기라든지 행보라든지 이런 것도 쭉 살펴봤거든요. 근데 뭐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신 분인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나는 친일파다. 친일하는 것이 애국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탈원전,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이제 좌파 정부 또 무능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이 야당에서 정치하시는 분, 또 저분이 나중에는 또 이제 우리 공화당에 또 입당을 합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제가 이제 파면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아마 문체부가 항소를 할 겁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게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파면 여부와 별개로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박지원 전 대변인 의견. 일단 두 가지를 이 뒤에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유명한 광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광고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젊은 신재민 사무관 기억하시죠? 그 사건 하나 띄워놓을게요. 공무원들이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지 5년을 책임지고 있는 특정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서 공무원들이 다른 지시가 있거나 잘못된 정책들이 있으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안에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는 공무원을 단순히 정권이 얘기하는 거와 다른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파면을 하는 거는 저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직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잘못된 이념에 쌓인 파면, 그리고 이념에 쌓인 공무원을 바라보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원 판결은 당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상이한 의견도 흥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싸움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가 할게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 윤미향 의원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된 건데, 일단은 노은지 기자, 워낙 기소되고 오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혐의가 도대체 뭐였는지 좀 많은 국민들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어떤 혐의로 재판에 쓴 겁니까? 네, 11개월 만에 재판이 열리다 보니까 기자들도 예전에 거를 다시 찾아보면서 혐의를 정리할 정도였는데, 일단 혐의가 8가지 정도가 됩니다. 혐의로만 따지면 이제 사기와 업무상 횡령 배임 뭐 이런 것들인데, 좀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그 정의기억연대를 운영을 하면서 뭔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집을 했다. 그리고 뭐 그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이제 돈을 받아서 일부러 유용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시민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모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대협 산하에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학예사를 두지를 않았었는데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놓고 뭐 국고로 지원을 받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이런 혐의들이 적용이 돼서 어제 재판에 11개월 만에 섰습니다. 자, 준사기 혐의도 지금 기소가 됐고,
윤미향 의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성물 변호사님, 기소가 되고 재판 법원에 서기까지 11개월. 너무 이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아닙니까? 누군가 시간을 끈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기소되고 오래 시간이 있어야 재판이 잡히는 겁니까? 형사사건의 경우에 기소되고 바로 공판기일을 잡게 되면 통상 2개월 내에는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다만 공판 준비기일을 거치게 되면 공판 준비기일만큼 정식 공판 절차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공판 준비기일도 통상은 6개월 내에는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상당히 치열하게 공방을 벌입니다. 특히나 증거 신청 채택 여부를 두고 상당한 공방을 벌이게 되는데 아마 11개월을 끌었다는 것은 검찰이 일부 증거 서류가 다른 사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해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증거 신청 여부, 증거 신청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다 보니 재판부가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렇군요. 하더라도 11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다고 평가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11개월 정도 공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판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수요일 되면 먼 데서도 옵니다. 또 외국서도 옵니다. 다 십시일반으로 자꾸 돈을 내지 않습니까? 할머니한테 써야지요. 왜 지금 마음대로 씁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고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이라도 윤미향 씨가 같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온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국회의원은 안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제가 참 무척 서러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돈은 떼놈이 받아먹고 이제는 속을 만쩍 쏘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어제 첫 공판에서 검찰 관계자가 지금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혐의도 제기했다라고 한 매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윤 의원이 모금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일상생활에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 차량 수리비, 개인 세금을 납부했고 할머니들의 조의금 보관된 계좌에서 윤미향 의원의 자녀 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있다라는 내용도 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두 분께 의견 묻겠는데 전재수 의원님, 당에서 공천 주고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 의정 활동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되게 난처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필 또 오늘 이렇게 다 모였네요. 예, 일단은 윤미향 의원은 지금 민주당 당직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미 이제 탈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소속의 국회의원으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윤미향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시민단체들이 이게 모금을 하거나 또는 뭐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이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뭐 그런 관행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들이 말하자면 이제 재정적으로 넉넉하거나 또는 숙련되고 단련된 인력들에 의해 가지고 사무실이 운영되거나 뭐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회계 처리하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러한 것에 상당히 취약하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횡령이 되는지 배임이 되는지 써도 될 돈인지 안 되는 돈인지 이게 제대로 구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법적 잣대가 이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실제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결과적으로 이제 사법적 잣대로 볼 때는 이게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지금 내몰린 것이죠. 어떻든 이것은 이제 재판이 곧 시작이 되고 특히 이제 정치인 관련 재판이 자꾸만 이제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정치인 관련 재판이 이런저런 이유로 마치 특권이 작용을 해서 재판이 늦어진다거나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시정이 돼야 되고 저 부분 또한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이런 것들이 다 정당화되는 그런 것을 이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전소설 홍길동에 보면은 부정축제한 사람들 돈 가지고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논아줘서 우리 홍길동에 대해서 감동하잖아요. 이거는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웠던 그 할머니들 도와주라고 한 돈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 축제하는 데 사용한 걸 우리 국민들이 작년에 너무나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뭐 이 건을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법원이 이렇게 늦게까지 재판을 질질 끌면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좀 바꿔야 되지. 그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원이신 분들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들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미향 의원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1개월 만에 첫 공판이 시작된 만큼 이 법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측의 주장 모두 다 보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집안 싸움 내홍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먼저 야당 당대표와 대권 주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과거 발언 영상도 회자가 되면서 논란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데, 과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되면 지구를 뜬다라고 발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난 윤석열 총장 단독은 어렵다 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좋은 업자랑 같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크다.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근데 이준석한테 야 너 와라 이러면서 나는 대통령 만들어낼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유승민. 유승민계가 김종인 없이 국민의힘 당권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잡을 거야. 유승민계가 잡는 게 아니라.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떠야지. 아니야. 이준석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준석은 국회의원 된다. 난 윤석열 당대표 될 거야. 이준석은 그러면은 당대표가 되기 전의 신분이라고는 하지만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뜰 거야 라고도 얘기하고 나는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까지 발언했던 영상이 뒤늦게 회자가 되며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반장 노은지 기자가 현재 국회 국민의힘 출입기자들에서 지금 반장이죠. 자, 이 발언 논란 지금 뜨겁죠? 네, 사실 저게 어제부터 영상이 좀 뒤늦게 돌면서 뭔가 상당히 지금 당내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저게 적절한 말이냐 뭐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지고, 심지어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도 오전에 SNS에 올려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은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뭐 지금 와서 공개됐긴 하지만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게 저런 식으로 언제든지 이제 공개된 그 영상으로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뭐 당대표가 되든 나중에 뭐 국회의원이 되든 간에 과거 발언들이 나중에 공개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 때는 이제 아무래도 당대표가 되기 전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얘기했던 자리인 것 같고. 근데 저게 진심입니까? 이준석 대표의 당시? 저 당시에는 진심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제가 이준석 대표랑 통화를 해보고 내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내일 출연 예정돼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더 취재해주세요. 대표가 된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대표에게 제가 그걸 물어봐도 본인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당대표도 사람인데 왜 내심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겠습니까? 근데 저 당시에는 정말 당대표도 아니었고 그냥 당원일 뿐이었기 때문에 말을 좀 편하게 한 것이라고 보이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조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말들, 잡음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뭐 더 취재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대표가 지금 윤석열 후보 측과도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컨대 뭐 경선 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권 주자들 간의 토론회가 혹시 특정 대선 주자를 띄우고 특정 대선 주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당대표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과 논란 가운데에 이 영상이 맞물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대통령 유승민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당에서 토론회를 자꾸 열려고 하는 것도 토론회에 사실은 유승민 후보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는 사실 정치 신인인데다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당내에서 토론 자리를 만들어서 후보들의 어떤 약점을 노출하는 걸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준비된 주자들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이런 분들 같이 대선을 예전부터 준비했던 사람들이 유리한 판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유승민 전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말을 좀 줄이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조언도 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기 때문에 당을 어쨌든 경선 흥행을 빨리 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되면서 잡음이 계속 나오고 불협화음으로 비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호 전 대변인, 지금 일고 있는 논란과 당시의 발언의 맥락이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소위 의심이 지금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 대표를 향해서 이 대표의 발언이 논란인 이유는 특정 후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다면 그거는 이렇게까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건데 윤석열이 되면 지구를 떠난다. 당을 떠난다도 아니고 동네를 떠난다도 아니고 지구를 떠난다 정도면 특정 후보에 대한 편애가 아니라 특정 후보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갈수록 태산이다 라는 논평을 지금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된 지금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다 이상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8월 30일 등록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경준이는 갑자기 토론회를 2차례나 개최한다고 하고요. 또 어떤 캠프에서는 뭘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요. 대표는 지금 과거 발언 포함해서 지금 이런저런 주문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다 지금부터 향후 있을 경선 과정에서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쭉 나온 여론조사 결과 스멀스멀 빠지고 있는 당 지지도, 그다음에 스멀스멀 빠지고 있는 각 후보별의 지지도 이런 거를 저는 반면교사에서 좀 다시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한 당원의 입장으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가 적전 분열 상황은 계속되고 점입 가격인 상황으로 계속 가면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당원 여러분들이 바라는, 당원 모두가 바라는 그런 좋은 결과를 애초부터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관계된 모든 분들이 말씀 좀 줄이고 지금부터라도 좀 당을 위해서 매일 헌신하고 있는 당원들을 위해서 좀 자중했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보니 이건 내용이 맞는 걸로 들리는데 갈등이 중진들 간의 설정과 갈등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남을 내리 누르는 게 아니라 떠받쳐 올림으로써 힘 기르는 것이 진정한 현실 민주주의다라고 조언을 하죠. 그러자 윤수 대표. 돌고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고등어 멸치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후보들 곁에 권력욕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더라도 중진 의원들을 폄훼하죠. 하이에나 아니면 멧돼지와 미어캣. 뭐가 좋은 겁니까?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 경준이가 독단의 선을 넘었다. 당대표 임무는 경선 심판 보는 자리 아니다. 영남 지역 재선의원 A. 말 잘하는 사람 예능 뽑는 프로그램이냐. 전재수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내용, 특히 당대표를 주축으로 여러 갈등 전선 어떻게 보십니까? 보는 재미가 있죠. 일단 재밌다. 이제 정치의 계절이 이제 도래를 했는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일단 보는 재미가 있어야 이게 흥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흥행이 돼야 이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논란이든 민주당의 논란이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이제 누구 편드는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사실은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당대표나 이제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편을 드는 것은 그것은 불공정 경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는 재미를 넘어서서 사실은 이제 심각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2심, 송심 논란도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도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메시지를 전부 다 모아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거하고 저 동영상하고 딱 오버랩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감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 중에서 지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구를 떠날 수가 없죠. 그것은 곧 뭐냐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절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유승민 후보가 바로 지난번 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나의 공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유승민 후보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이 또 띄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공정한 경선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공정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어떤 개인적 견해 들어봤고, 이번엔 여권의 내용 상황입니다. 형수욕설, 명락대전, 서른 의원, 이낙연 지지자 32% 정도 이재명 후보 되면 지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있다. 형수욕설한 녹음 들어보면 인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자신이 없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 관계자, 선 넘은 발언이다. 원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라고 발끈합니다. 자, 이재명 지지자 막걸리 발언으로 맞대온 이낙연 예비후보 부인 김숙희 씨. 총리 재임 기간 99종류 막걸리를 7,000병 정도 마셨을 것. 김용민 씨가 881일 동안 막걸리 7,000병 마셨다면 하루 8병. 막걸리 8병 마시고 쓴 듯하다라고 비판을 가합니다. 노은지 기자, 형수 욕설까지 지금 언급했어요. 이게 뭐죠? 과거에 이제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형수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음성 파일이 돈 적이 있는데, 지난 대선 때도 저 음성 파일이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아킬레스건처럼 뭔가 좀 약점처럼 된 겁니다. 사실 저게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다시 좀 회자가 되고 있긴 한데, 저 이제 욕설을 들으면은 뭔가 저 사람의 인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 이게 사실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서른 의원이 저 얘기를 꺼내시길래 네거티브 중단한다고 하던 차에 왜 굳이 형수 욕설이라는 거를 꺼내들어서 사람들이 잊고 있던 사람까지 찾아서 듣게 만드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실제로 이제 네거티브를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그 검증의 경계가 좀 모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후보의 자질 문제까지도 검증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 단순히 정책과 공약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대통령을 지금까지 뽑아오면서 보면은 후보 개인의 어떤 도덕성 문제라든지 인성 이런 것들, 자질 문제도 사실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후보를 넘어서서 가족까지 넓혀서 보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해도 저렇게 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들, 공격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